여기에는 한금발 머리 여성이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녀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는 호텔에서 10마일 떨어진 도로변의 풀밭에서 발견되었으며 온몸이 끔찍한 상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면밀히 분석한 수사관들은 키가 크고 건장한 한 남성이 여행 가방을 들고 호텔을 떠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가 드러났을 때 수사관들은 자신의 판단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매우 친절하고 협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모든 정황이 밝혀지자 모두가 끔찍한 진실 앞에서 경악했습니다.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사건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앙. 2월 21일 아침 마이애미 외곽에 버려진 막다른 골목으로 작업을 나간 한 공무원이 도로에서 100m 떨어진 풀숲에 무언가가 있는 듯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확인한 그는 갑자기 경악했습니다. 금발머리의 한 여성이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으며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었으나 숨이 매우 미약했습니다. 즉시 경찰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수사관은 마이애미 데이드 경찰청의 수사관 앨런 푸트였습니다.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단서는 한 장의 푸른색 담요뿐이었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된 후 의사는 피해자가 심각한 사살을 당해 얼굴이 심하게 부어올랐다고 확인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푸른색 담요를 정밀 분석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거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진행했지만 누구도 수상한 점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으나 여전히 너무 쇠약해 말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대신 그녀는 종이에 간신히 몇 가지 기본 정보를 적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21세 여성이나 부드니츠카였으며 마이애미의 한 크루즈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 푸트는 그녀가 가족의 연락처가 아닌 자신의 변호사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었다는 점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변호사인 미첼 립코는 경찰의 의심에 대해 반박하며 끔찍한 공격을 당한 사람이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뿐이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내 변호사뿐입니다. 라고 이나는 단언했습니다. 며칠간 치료를 받은 후 점차 목소리를 되찾기 시작한 이나는 마침내 그날의 끔찍한 사건에 대해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억은 단절되고 흐릿했으며 정확한 진술을 받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산산조각난 기억. 사건이 발생한 당시 이나는 마이애미 에어포트 리젠시 호텔에 임시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다쳐 요양이 필요했으며 근무하던 크루즈 회사에서 숙박을 지원해준 곳이 바로 이 호텔이었습니다. 이 호텔은 그녀가 발견된 마이애미 외곽의 막다른 골목에서 약 10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밤, 이나는 플로리다 코코넛 그로브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친구와 시간을 보낸 후 자정을 넘긴 시각에 혼자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장면은 2월 21일 오전 8시 30분, 자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아주 짧은 순간 깨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순간부터 황량한 장소에 버려지기까지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21세의 이나는 현실과 꿈을 구별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공격한 사람들을 기억해내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사관 푸트에게 적어도 2명의 남성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며 그들은 백인이었고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얼굴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누군가가 베개나 다른 무언가를 그녀의 몸 위에 올려놓았다는 희미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기억나는 건 오직 어둠뿐입니다. 마치 반쯤 깨어있는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라고 이나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되살려 사건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면 요법까지 시도했습니다. 최면 상태에서 그녀는 계단 아래로 끌려 내려갔으며 차량의 뒷좌석에서 공격을 당하기 전 차 안으로 밀어 넣어졌다고 기억해냈습니다. 또한 한 남자의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렸던 것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호텔의 CCTV에는 이러한 장면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으며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나는 호텔을 벗어나면서도 보안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을까요? 누가 그녀를 공격했고 왜 그녀를 인적이 드문 막다른 골목에 버린 것일까요? 단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수사관들은 호텔의 CCTV에 마지막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영상이 이 기이한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어줄 유일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호텔 CCTV에서 발견된 수상한 단서. 마이애미 에어포트 리젠시 호텔의 부사장은 호텔 전역에 걸쳐 총 16개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카메라는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탑재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2명의 경비원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 푸트는 호텔의 감시 카메라에서 확보한 수많은 DVD를 가져와 철저히 분석하며 범죄의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이나가 3시 33분경 호텔을 나서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선불 전화카드를 사러 나간 것이었습니다. 단 7분 후인 3시 40분, 그녀는 다시 호텔로 돌아왔고 3시 41분경 호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이후 호텔의 그 어떤 카메라에서도 이나의 모습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CCTV를 면밀히 분석하던 수사관 푸트는 호텔의 야간 매니저였던 조지 페레즈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호텔의 모든 객실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소지한 인물이었으며 CCTV에서도 피해자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 2시 16분경 조지는 프런트 데스크를 비운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나와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약 15분 후 다시 프런트 데스크로 돌아왔지만 그때는 혼자였습니다. 용의자로 의심받은 조지는 수사관 푸트에게 이나가 술에 취해 방으로 데려다 주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문이 이어지자 그는 결국 이나와 친밀한 관계였으며 그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지는 자신이 범인이 아님을 강하게 주장하며 알리바이가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호텔 CCTV를 다시 확인한 끝에 조지가 이나를 방에 데려다 준 후 곧바로 프런트 데스크로 돌아왔으며 그 이후에는 호텔을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사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이나는 단순히 공격당한 것이 아니라 강간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DNA를 채취하여 분석했지만 일치하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조지는 자발적으로 DNA 검사를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친구였던 피터 디물레아스 역시 경찰의 의심을 받아 자발적으로 DNA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검사 결과 두 사람의 DNA는 모두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DNA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단서를 찾기가 어려웠던 경찰은 결국 호텔의 CCTV 분석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수사관 푸트는 CCTV 영상을 더욱 세밀하게 검토하기로 했고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많은 호텔과 마찬가지로 에어포트 리젠시 호텔에는 객실 출입 기록을 저장하는 전자 키카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CCTV에는 이나가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시간이 3시 41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객실 문이 열린 기록은 3시 58분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나가 17분 동안 행방불명되었다는 점에서 수사관들은 혹시 그녀가 매춘부로 위장하여 고객을 상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 17분 동안 그녀가 존이라는 고객을 상대했고 그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 푸트는 이 가설을 즉시 반박하며 이나가 매춘부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조사 끝에 호텔 시스템에 2개의 별도 시계가 존재하며 이 시간이 서로 동기화되지 않아 17분의 시간 차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수사는 진전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나는 결국 호텔 측의 보안 부실을 이유로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호텔은 잘못이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사설 수사관 캠 브레넌을 고용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상한 여행 가방. 전 롱아일랜드 경찰이자 미 연방 마약 단속국 DEA 출신인 캠 브레넌은 이 사건의 미스터리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수사관 푸트를 설득하여 정보를 공유받았고 함께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푸트가 브레넌에게 가장 먼저 공유한 것은 두 명의 초기 용의자에 대한 DNA 검사 결과였으며 두 사람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습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브레넌은 사건의 해답이 반드시 호텔 시티 미영상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상을 한 프레임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라고 브레넌은 확언했습니다. 그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이나가 호텔을 떠나려면 반드시 로비를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수사팀은 다시 한번 호텔 CCTV를 면밀히 분석하며 용의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서 이나는 새벽 일찍 호텔을 떠났으며 약 30분 후 돌아올 때 거대한 체격의 흑인 남성이 그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성과 몇 초간 짧은 대화를 나눈 후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이 남성은 3시 41분에 이나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5시 28분경 호텔을 떠났는데 손에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그는 다시 호텔로 돌아왔으나 이번에는 여행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브레넌은 한 사람이 공항 근처의 호텔에서 아침 일찍 체크아웃도 하지 않고 여행 가방을 들고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점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그 여행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었으며 어디에 버려졌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CCTV를 다시 면밀히 분석하던 중 브레넌은 이 남성이 여행 가방을 엘리베이터 출입구까지 끌고 가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여행 가방의 바퀴가 엘리베이터 바닥과 로비 바닥 사이의 틈에 끼었고 그 남성은 가방을 힘껏 당겨야만 꺼낼 수 있었습니다. 브레넌은 여행 가방 안에 무거운 물체가 들어있었으며 그 물체가 바로 이나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영상 속 여행 가방은 크기가 작아 보였고 21세 여성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수사팀은 영상에 나온 사물들을 분석하며 엘리베이터 문 너비, 내부 손잡이 높이, 바닥 타일 크기 등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같은 체격의 여성이 해당 여행 가방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힘겨운 수사. 단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가 호텔 투숙객인지 방문객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호텔 예약 시 제출된 신분증 스캔본의 화질이 너무 낮아 신원 확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포기하지 않고 용의자가 호텔 CCTV에 포착된 모든 순간을 다시 분석하던 중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남성은 자주 또 다른 흑인 남성과 함께 다녔으며 두 사람은 서로 잘 아는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그 흑인 남성은 앞면에 베라도, 뒷면에 머큐리 마린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를 조사한 결과 베라도는 머큐리 마린이라는 회사에서 제조하는 선박용 엔진 브랜드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에서는 대규모 보트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용의자와 그의 동료가 이 행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추측했습니다. 수사관 브레넌과 푸트는 머큐리 마린에 직접 연락을 취했지만 해당 회사의 직원들은 사건이 발생한 호텔에 투숙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베라도가 적힌 티셔츠는 머큐리 마린의 것이 아니라 센터플레이트라는 행사 전문 케이터링 회사의 직원들에게만 배포된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이 센터플레이트에 연락하자 회사 측은 사건이 발생한 호텔에 일부 직원을 숙박시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들은 미국 전역에서 임시로 고용된 사람들이었고 모두 외부 계약직 근로자였습니다. 센터플레이트 측은 문제의 흑인 남성이 처음으로 뉴올리언스에서 고용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수사관들은 곧장 뉴올리언스 경찰에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공유했고 마침내 한 사람의 이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을 추적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추론. 뉴올리언스 경찰은 수사관들이 찾는 남성이 마이크 존스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더 이상 뉴올리언스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름을 확보한 수사관들은 다시 호텔 투숙객 명단과 대조했고 결국 마이애미 데이드 호텔에서 마이클 리 존스라는 이름으로 투숙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마이클 리 존스는 사건 발생 7일 전 호텔에 체크인했으며 여행 가방을 끌고 호텔을 떠난 다음 날 체크아웃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용카드는 이미 만료되었으며 카드에 등록된 주소에서도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수사관들은 마이클이 센터플레이트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지역을 이동하며 회사 비용으로 숙박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을 추론했습니다. 이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브레너는 센터플레이트의 경쟁업체를 추적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미국 전역의 대형 케이터링 회사 목록을 정리한 후 용의자가 새롭게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업체를 조사했습니다. 수사팀은 각 회사의 인사부를 직접 방문하며 끈질긴 탐문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플로리다 템파에 본사를 둔 오베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수상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회사들이 데이터를 확인한 후 즉시 응답한 것과 달리 오베이션은 수색영장이 있어야만 직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오베이션의 요구를 충족한 후 수사팀의 끈질긴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베이션 측은 마이클 리 존스를 현재 메릴랜드주에서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충격적인 판결. 2006년 봄, 경찰은 마이클이 거주하는 메릴랜드주 프레더릭의 작은 아파트 문을 두드렸으며 이는 이나가 발견된 장소에서 1600km 이상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수사관 브레넌과 푸트가 처음으로 마이클과 대면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앞에 선 건장한 남성은 매우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며 친절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이클은 이나 부드니츠카가 공격당한 시기에 마이애미 데이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호텔에서 누구와도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경찰이 DNA 샘플을 채취하는 것에도 기꺼이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를 알고 지내던 사람들 또한 경찰이 잘못된 사람을 쫓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DNA 검사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정액 샘플이 마이클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마이클은 즉시 마이애미 데이드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용의자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으며 항상 정중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은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여행 가방에 대해 묻자 마이클은 전혀 당황하지 않은 채 그 안에는 단순히 옷, 신발, 게임기 등이 들어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수사관들이 CCTV에서 여행 가방이 엘리베이터 틈에 끼었을 때 그가 강하게 당겨 빼낸 장면을 언급하며 추궁하자 그는 가방 안에 두꺼운 책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무거웠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읽었던 책 제목을 묻자 마이클은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브레너는 마이클이 피해자를 방에서 공격한 후 강간하고 그녀를 여행 가방에 넣어 호텔을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가설에 따르면 마이클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막다른 골목에 버린 후 새벽 6시 21분에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그는 오전 8시경 호텔 레스토랑에서 친구와 아침을 먹고 주차장으로 가서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이나는 이 가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건이 자신의 방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기존 증언을 유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처음 수사관들에게 자신을 공격한 사람들이 백인 남성들이라고 말했으며 혼자 있던 흑인 남성에게 공격당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공격을 당하면서 머리에 심각한 외상을 입은 결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이나는 신뢰할 만한 증인이 될 수 없었으며 법정에서 쉽게 반박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마이클을 유죄로 입증할 증거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정액 샘플도 두 사람이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에게 2년형을 선고하는 유죄 합의 계약을 제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 자신을 강간하고 폭행한 가해자가 단 2년의 형량을 선고받는 것을 본 이나는 매우 분노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 브레너는 이것이 마이클의 첫 번째 범행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호텔에서 너무나도 태연하게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미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 추론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직업 특성상 전국을 이동하며 수많은 여성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다는 점도 수상했습니다. 이후 마이애미-데이드 경찰은 마이클의 DNA를 FBI가 관리하는 연방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로 그의 DNA는 해결되지 않은 3건의 강간 사건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했습니다. 그 사건은 2003년 뉴올리언스에서 발생한 2건의 강간 사건과 2005년 콜로라도에서 발생한 1건의 강간 사건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해당 지역에 머물러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덩치가 크고 안경을 쓴 흑인 남성에게 공격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들에게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자 그들은 마이클이 가해자가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마이클이 이나 부드니츠카 사건으로 받은 형량을 거의 채우던 시점에 그는 다른 강간 사건들로 인해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으며 피해자들과의 관계는 합의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마이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3명의 여성이 비록 매춘부라고 할지라도 서로 다른 세 시점에서 같은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마이클은 연쇄 성범죄자로 판결받았으며 2009년 2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나는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아 앞으로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이나는 호텔과 보안업체로부터 3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가면을 쓴 연쇄 성범죄자를 쫓는 긴 여정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